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지방지 통신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예전에 출제 기준에서 보면 아주 수월한 편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내면서도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형태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속시간 신호 XT가 하나는 2 코사인 2t, 하나는 2 코사인 4t의 기본 주기는, 그러니까 기본 주기는 지금 이제 오메가가요, 오메가가 2다. 2파이 F잖아요. 그죠? 그럼 F는 파이분의 1이에요. 그럼 주기 T는 파이죠. 그래서 이런 주기를 가진 애가 있고요. 또 오메가는 4예요. 근데 2파이 F가 4라는 거죠. 그럼 F는 얼마요? 파이분의 2가 되고요. T는 2분의 2파이예요. 하나는 주기가 이거고 하나는 주기가 이거면 이 두 신호의 기본 주기는요, 주기가 큰 거인 이거의 기본 주기입니다. 하나는 봐요, 요런 형태고, 하나는 여기보다 주파수가 2배 큰 이 신호의 합성 신호는 이렇게 돼요. 합성 신호는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건 주기가 이건 거예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주기니까 이 주기는 기본 주기하고 같다. 뭐 이런 것들 우리 기출에도 그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있었으니까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오메가가 주어져 있는데 오메가가 4다라는 것 때문에 주파수를 계산하는 게 힘들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t인 연속시간 신호 xt가 이렇게 될 때 이거하고 동일한 신호는, 역시 이것도 우리는 이걸 알아요. 2의 j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2의 마이너스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그래서 맨날 이런 거 오일러 공식 했고, 그죠? 이때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는 2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그 다음에 2의 j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j 세타를 하면, 이거 빼면요, 이건 j2의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는 j2분의 2의 j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이 오일러 공식에서 이거 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진짜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을 했는데, 이때 딱 보자마자 2의 j 세타는 맞는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고 빼기 플러스네. 그럼 빼기가 있으니까 코사인은 아닐 거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인데 지금은 얘가 앞에 갔고 얘가 뒤로 갔어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요런 답은요, 요런 답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분의 2파이 t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보면서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죠. OSI 7레이어에서 노드의 데이터 링크 계층 간의 통신을 위한 식별자로서 사용되는 주소. 그러니까 DL 계층이죠. 그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식별자는 사용되는 주소는 맥 어드레스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식별자는 IP 어드레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식별자는 포트 어드레스다 라고 해서 이거 주소 세 가지,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포트 어드레스, 이런 관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통신공학 조금이라도 했으면 맥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포트 어드레스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연속 시간 신호 xt가 4 코사인, 코사인 4파이 t, 그다음 코사인 6파이 t를 퓨리의 급수로 표현할 때 나타내는 모든 퓨리의 개수의 총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요, 좀 전에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코사인 오메가 제로 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2분의 1의 2의 j 세타 플러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j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개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 관련된 문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기는 4도 있고 곱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곱해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곱은 2분의 1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걸 아니까 쟤는 xt는요 2분의 1의 코사인 10파이 t 플러스 코사인 2파이 t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1에 이걸만 퓨리에 변환하면 2분의 2의 j 10파이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의 10파이 t 플러스 2분의 2의 j의 2파이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t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을 풀면요 4분의 1의 2의 j의 10파이 t 4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j의 10파이 t 4분의 1의 2의 j의 2파이 t 4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t 이렇게 됐을 때 이 개수값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거 역시 미리 이제 곱해가지고 우리는 했는데, 그냥 바로 오일러 공식을 내서 곱해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3, 4번은 오일러 공식을 제대로 아냐?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 4개 있으니까 다 더하면 1이죠. 자,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성상도상 심볼 신호들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모두 1이고 인접한 두 신호점 간의 위상차가 모두 8분의 파일 때 심볼당 비트 수는 하니까 이거 몇 진이냐? M진 PSK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그 위상차가 얼만데 라고 하니까 M분의 2파이 뭐 이런 관계로서 풀면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이제 8분의 파이니까 M은 16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자, 이 원에서 그죠? 한 2파인데 지금 8분의 파이는 22.5예요. 4분의 파이가 45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4진일 때는 90도, 8진일 때는 45도. 근데 16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16진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16진이네 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16진이니까 하나의 심볼당 몇 비트예요? 4비트다 라는 이런 형태 정도는 알아서 봐주시고요. 반송파 반송파가 AC의 코사인 2파이 FCT의 임의의 신호 메시지 MT를 양측파대 반송파 어가 더블 사이드 밴드 SC네 이거죠. 맨날 했던 겁니다. 여기 MT가 되고요. 얘는 코사인 오메가 CT. 그러면 여기는 AC의 코사인 오메가 CT.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여기는 AC의 MT의 코사인 오메가 CT. 이건 더블 사이드 밴드 SC. 더블 사이드 밴드 LC는 어떻게 됐어요? MT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는 코사인 오메가 CT가 됐을 때, 그죠?
여기에 A만큼 이걸 해서 더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지. 그럼 여기는 MT 코사인 오메가 CT, 얘는 A 코사인 오메가 CT 더해니까 얘는 A 코사인 오메가 CT MT 코사인 오메가 CT. 그러면 이건 A 더하기 MT에 코사인 오메가 CT 해서 이렇게 나오면 더블 사이드 밴드 LC, 이렇게 나올 때는 더블 사이드 밴드 SC. 그래서 이건 더블 사이드 밴드 LC, 이건 더블 사이드 밴드 SC. 가산적 백색 가우시안 잡음 채널에서 샤넬의 채널 용량 정리로 계산된 채널 용량이 20kbps일 때 채널 잡음 전력이 3 마이크로와트, 신호 전력이 9 마이크로와트라면 최소 전송 채널 대역폭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샤넬의 채널 용량 C는 BW의 로그 2에 1 플러스 SN, 그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여기는 20kbps가 채널 용량이네요. 20K. BW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로그 2에 1 더하기 신호는 9고 잡으면 3이니까 3. 그러니까 이게 4가 돼서 2가 되네요. 2 곱하기 BW가 20K니까 BW는 10K. 뭐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니까 역시 답은 낼 수 있을 겁니다. 자유공간의 반송파 주파수가 150메가.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라서 맨날 내는 거죠. 그죠? F가 150MHz입니다. 그러면 파장은요, F람다는 속도 C니까 3 곱하기 10의 발성은 파장은 2m다. 그런데 지금은 안테나가 반파장 안테나예요. 2분의 람다는 1m다. 그래서 반파장 안테나의 전체 길이는 1m다. 이 문제도 그냥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IPv6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건 뭐냐? IPv4는 유니캐스터, 멀티캐스터, 브로드캐스터인데 V6는 유니캐스터, 멀티캐스터, 애니캐스터의 통신 방식을 지원한다. 주소 길이가 V4는 32비트인데 여기는 128비트고 16진수 형식으로 사용한다. 기본 헤더의 크기는 최소 40바이트이고 가변될 수 있다가 아니라 V6-4는 기본 헤더가 헤더의 크기가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헤더에 포함시켜가지고. 근데 V6부터는요, 옵션은 그냥 헤더가 아니라 페이로드 쪽에 넣은 거예요. 넣고 기본 헤더는 딱 고정 헤더의 길이로 40바이트로 고정시켰죠. 그죠? 그래서 고정시켜서 가변될 수 있다가 아니라 가변 안 된다. 기본 헤더는 오류 검출 가능한 헤더 체크섬 필드가 없다라고 해서 V4는 헤더 체크섬을 하는데 V6는 헤더 체크섬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면서 이렇게 헤더 체크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헤더를 다루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서 라우트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서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IPv4에 대한 헤더입니다. 버전이고 헤더 랭스 있고 타입 오브 서비스. 이 타입 오브 서비스가 QoS하고 관련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쭉 해서 이 TTL 쓰고 프로토콜 타입에서 헤더 체크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옵션 해가지고 이 옵션까지 해서 이 부분이 V4의 헤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헤더 부분으로 이렇게 잡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필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옵션을 제외한 것까지 12개가 됩니다. 근데 V6는요. 버전 6하고 트래픽 클래스하고요. 프로라벨을 이용해서 여기는 뭘 한다고요? QoS 보장하니까 QoS 보장이 잘 된다. 라고 했고, 거기 TTL이 홉 리미트하고 대용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래서 기본 헤드는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안 되니까 단순하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헤드 체크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기본 헤드는 고정되어 있고요.
확장 헤드로서 쓸 수 있는데 이 확장 헤드는 다 페이로드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V4는요, 라우트에서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옵션 부분까지 라우트에서 읽어야 되는데 V6는 라우트에서는 기본 헤드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이게 확장 헤드는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래서 보안성도 우수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V4하고 V6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헤더 길이고 가변 헤더다. 그래서 내가 가변이다. 32비트, 128비트, 클래스 기반, 클래스 ABCD,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10번입니다. 연속 시간 신호 XT가 2 사인 200파이T 마이너스 4 코사인 400파이T 플러스 파이를 4초 동안 표본화하고 정리를 따른 최소 표본화 주파수로서 표본화하고 표본당 8비트가 되도록 양자하고 부화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저장했다. 저장된 표본의 개수. 저장된 비트 수가 아니라 저장된 표본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과를 저장했다. 저장된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 이건 사실은 부화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표본의 개수를 저장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냥 샘플링해서 나이키스 율로 표본화 한다. 이때 4초 동안 보낼 때 이게 표본의 개수가 몇 개냐.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문제를 조금 꼬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00Hz. 여기는 200Hz. 그러면 FM이 얼마요? 최대 주파수가 200Hz고요.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요? 400Hz. 샘플당 비트 수는요? 8비트니까 초당 전송 속도는요? 3200 bps. 그러면 4초 동안 4초 동안 저장 비트 수요. 비트 수는 이건 3200 곱하기 4 해가지고 12800 비트.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뭘 요구했다고요? 지금 저장된 표본의 개수, 샘플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샘플링 주파수가 초당 400개거든요. 근데 4초 동안 하니까 4초 동안 저장된 샘플 개수는 1600개다. 이런 형태로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오답 체크를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넘기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잘못 이야기한 거 있으면요, 여기 그걸 올라오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그 유튜브에 뜰 거니까 거기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요. 자, 랜덤 변수 x하고 y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찍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단 cxy는 x하고 y의 공분산이고 시그마 x의 제곱은 x의 분산이다. 그리고 시그마 x는 표준 편차고 그죠? 자, 상관계수는 제일 클 때가 1이고요. 제일 작을 때가 0입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요. 1일 때도 아주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 1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개수의 크기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치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범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0일 때가 상관이 제일 안 좋은 거고요. 1이나 마이너스 1은 상관이 좋은 겁니다. XY가 서로 독립이라면 상관계수는 0이죠. 그죠? 서로 무관하니까. 무관하면 상관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AX라고 한다면 이때 로는 1 혹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상관이 절대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Y는 AX. X가 얼마면 Y는 얼마다. 라고 해서 얘는 A가 플러스면 이거, 마이너스면 이거, 인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 상관이 1인 거고요. 이게 약간 퍼지면 퍼질수록 상관도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상관계수 값은 이 공분산,
대해서 이거 시그마 x, x하고 y의 공분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x의 제곱, y 제곱. 이거는 일단 단위가 틀렸어요. 공분산도 분산이거든요. 시그마 제곱도 분산이고. 근데 분산 더하기 분산을 하면 분산이고 분산분의 분산은 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산의 제곱을 곱했는데 분산이 나오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단위가 분산의 제곱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상관계수는 상수거든요. 상수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볼 거리도 아니죠. 그죠? 책 찾아보니까요, 이런 수식은 있더라고요. 상관계수 해가지고,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 x의 제곱, 시그마 y 제곱 해가지고 이거 하니까 여기도 얘가 분산입니다. 분산, 이게 공분산은 CXY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니까 얘는 이렇게 시그마 4승인데 루트 하니까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 형식이 되고 얘도 CXY로 되어 있습니다. 공분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여기는 얘는 분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표준편차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표준편차의 제곱은 분산, 제곱은 분산 뭐 이런 형태고 그죠? 그래서 아예 얘가 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이것 둘의 곱의 제곱 형식이라서 뭐 단위는 맞습니다. 아무튼 얘가 분산입니다. 분산이면 분산의 제곱을 해가지고 다시 루트를 하면 분산이죠. 그죠?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좀 봐두시고 이걸 그냥 C로 고쳐주세요. C로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4번은 보기에 루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역통과 역파기의 시스템의 전달함수 HF이고 입력신호 XT, 출력신호가 YT의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각각 XF하고 YF일 때 이 역파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날 했습니다. XT가 들어갔을 때 이게 뭐 HT입니다. 출력 YT죠. YT는 뭐요? XT하고 HT의 컨볼루션이다. 그러면 XF하고요 HF가 될 때 YF는요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곱이다. 그리고 XF의 크기의 제곱 전력 관점이죠. 그죠? 그러면 HF의 크기의 제곱이죠. YF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이걸 SXF 전력 스펙트럼 밀도라고 하고 이게 SYF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된다고요? 이건 SXF의 HF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면 YF는 XF하고 HF의 컨볼루션이 아니라 곱이다. XT가 단위 임펄스 신호일 때 이때 XT가 델타 T면 XF는 1이다. 그러면 YF는요? YF는 1 곱하기 HF니까 HF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HF를 전달함수다 라고 하고 HT를 임펄스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YF는 전달함수하고 동일하다. 2번은 맞죠? 그리고 우리 필터, 이게 필터가 될 때는요.
필터가 될 때는 제일 잘 나올 때 2덕이 1일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는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실제는 이런 형식이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HF의 맥스 값하고 HF의 그 크기가 루트 2분의 1일 때, 우리 3dB 주파수 할 때요, 항상 여기에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HF의 맥스에 대한 HF가 크기가 루트 2분의 1일 때인 거예요. 제곱이 되면 전력 관점이 돼서 이게 아니라 2분의 1이고요. 그죠? 이거 맨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압일 때는 루트 2분의 1, 전력일 때는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이상적인 저역 통과 여파기의 경우에 통과 대역 내에서 위상 응답은요, 상수다라고 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문제 풀이를 할 때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인 경우에서요, 이덕 특성은 상수가 돼요. 근데 위상 특성은 주파수에 비례하는, 마이너스로 비례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덕 응답은 상수가 되는데 위상 응답은 주파수에 비례하는 이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했던 겁니다. 로페스 필터 관계는요. 자,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정보 데이터의 전송에 요구되는 최소 대역폭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역폭은 정보 대역이 이걸 때 확산 대역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대역 확산 시스템입니다. 정보 데이터하고 무관한 의사자본.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산 코드인 PN 코드를 곱하는데 이 PN 코드가 정보 데이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관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관한 의사자본 보혈에 의해서 대역이 확산되는. 그래서 여기서 곱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확산. 여기서 똑같은 PN 코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역확산. 확산되는 시스템이다. 송신기에서 대역 확산에 사용된 보혈과 동기가 일치하는 동일한 부호율을 사용하여 수신기에서 역확산시키는 거죠. 그죠? 역확산을 수행한다. 맞는 거고요. 협대역 FM 변조된 신호를 대역이 확산되도록 광대역 FM 신호로 변환하는 시스템도 이게 대역 확산 시스템에 속하냐? 대역 확산은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그죠? 정보 데이터하고 무관한 랜덤 보호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서 확산시키고 역으로 곱해서 역확산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산돼야만 대역 확산이라고 하지, 단지 대역폭이 넓어진다고 해서 대역 확산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이 4번 보기는 기출에 거기 단어별 문제풀이에 그대로 있는 보기죠. 그죠? 예전에 나왔던 기출 보기였던 것 같아요. 인접한 두 비트 열 간의 그레이 매핑이 적용된 비트 심벌 집합인 001과 그 다음에 A와 100와 111에서 각 심볼 원소가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일직선상에 같은 간격으로 모두 배치될 때, 이 문장을 그냥 대충 읽으면요, 답이 두 개가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읽으면 답이 하나가 됩니다. 모두 배치될 때 A 심볼에 사용 가능한 비트 열원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지금 이제 이거요. 직선으로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레이 매핑이란 말은 인접 심볼하고는 비트가 하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001이에요. 여기는 100이에요. 그럼 여기가 101인가요? 101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하고 여기가 하나가 차이 나고 여기도 하나가 차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2번을 집어넣어 보세요. 011. 여기는 하나 차이가 맞는데 여기는 몇 개 차이예요? 여기는 3개 차이가 되니까 이런 건 아니죠. 3번에 보면요. 여기 010 하니까 여기는 답이 원래 없네요. 여기도 2개 차이가 나고 2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개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2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항상 인접 심볼에서는 하나가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111이 되면요. 111이 되면 여기도 2개 차이가 나고 여기도 2개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00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000이 됐을 때 얘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뭐 충분하네요. 그죠? 000이 되면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 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도 문제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이게 일직선상에 존재하니까요. 여기가 이거 2개 차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는 2개가 나야 돼요. 그래서 2개가 나니까 아, 여기하고 여기는 2개가 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직선상에 존재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2개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나진 않. 여기하고 여기는 2개가 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3개가 안 나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관계만 이야기한 게네. 그냥 바로 인접한 것에 한 개 차이만 나는 거. 제가 어제 보실 때 혼자서 딱 보니까 갑작스럽게 여기가 한 개 차이가 2곳이 나는 걸로 봤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왜 저렇게 봤죠? 그래서 아 이런 의도로 해서 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고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쉽네요. 그죠? 그냥 해밍거리가 1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15번요. QPSK 성상도에서 심볼 신호점 간의 위치 좌표가 이렇게 될 때 인접한 두 신호점 간의 최소 거리는 역시 이 문제도 그냥 점만 찍으면 돼요. QPSK 신호인데요. 첫 번째는 루트 2,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 점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은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이 점이고요. 세 번째 점은 마이너스 이 점이고 네 번째 점은 이 점이죠. 여기 이 네 개의 심볼을 사용하는 QPSK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때 인접한 두 신호점 간의 최소 거리는 그냥 이거잖아요. 또는 이거잖아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그냥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루트 2. 저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위성 궤도는 적도 상공의 원형 궤도이다. 라고 해가지고 위성 궤도는 적도 상공에서 원형 궤도다. 라고 하는데 이 적도 상공에서 원형 궤도로 돌고 있는 것은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거의 대부분 위상 위성으로서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형식이고 적도 상공에 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공을 돌아갈 수 있게끔 저궤도 위성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궤도 위성은 위상 위성, 극지방으로 도는 저궤도 위성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다. 이것도 정지궤도 위성이죠. 저궤도 위성은 뭐 100분 만에 한 번씩 도는, 이리듐 같은 거는 100분 만에 한 번씩 돈다고 했죠.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전파 지연 시간이 더 길다가 아니라 짧고요. 정지궤도 위성은 0.238에서 0.278 초 정도, 미리세컨은 238mm에서 278mm 정도가 돼 4분의 1초 정도가 되는데 저궤도 위성은 300분의 1초 뭐 이렇게 됐죠. 그죠? 지구국에서 동일한 전력으로 신호를 송출하고 위성에서 수신할 때 이 저궤도 위성은 여기 있고 정지궤도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동일한 전력을 쏘면 여기하고 여기 도달되는 신호의 세기는 이게 훨씬 크다. 그래서 동일한 전력으로 신호를 송출할 때 위성에서 수신되는 저궤도 위성의 수신 신호의 세기는 정지 위성의 신호보다 당연히 더 크다. 총 4개의 정보원의 심볼로 구성된 집합에서 각 심볼의 발생 확률이 모두 동일할 때 엔트로피. 이거 많이 했습니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일 때의 엔트로피 구하니까 HX는 얼마요? 시그마 PI에 로그 2에 PI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1.75 암기되고 있죠. 그죠? 비트 퍼 심볼
심볼당 1.75비트다. 근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일 때 다 같을 때 인트로피는요. 로그 2의 m이라고 했죠. 이거 다 n분의 1일 확률이 다 같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로그 2의 4. 이건요, 아마 거기 공부만 조금이라도 됐으면 틀릴 사람 없습니다. 틀린 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통신 공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혼자서 하다 보면 들어야 될 것들, 안 들어야 될 거 자기가 그냥 막 스킵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들어도 되겠지, 이건 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어려운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갈 건데요. 학원을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진도를 쭉 나가야 되고,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은 특히 비전공자 학생은 어려운 거, 쉬운 것들을 구별하지 마세요. 구별하지 마시고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서 끝까지 들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이건 어려운 파트지만 쉬운 문제가 있고 쉬운 파트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푸실 때 쉬운 파트의 어려운 문제는 사실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파트의 쉬운 문제는 그냥 들어만 보면 맞출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파트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라고 하는 추세예요. 그럼 쉽게 내라고 하는 추세면 출제를 하다 보면요, 이 파트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트가 들어가면 이 파트는 원래가 어려운 파트니까 이 정도면 쉽겠지 하는 게 진짜 쉬운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쉬운 파트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파트에 대한 것은 원래가 쉬우니까 그냥 좀 쉽게 내더라도 약간 어려워지는 문제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너무 내가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전반적인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내가 잘 좀 못 푸는 그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부만 제대로 됐으면 지금 17번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문제 정도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문제가 될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18번. 기재대역 전송을 위한 선부호, 라인 코딩이죠. 그죠? 라인 코딩 옳은 것은 이건 맨날 했습니다. 맨체스터 부호는요, 타이밍 동기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단극성 NRG 부호보다 점유 대역 폭이 넓다. 그래서 맨체스터의 장점은 타이밍 추출이 용이하다. 라는 거. 그리고 직류 성분이 없다. 라는 거. 근데 이제 대역 폭이 확대된다. 그래서 NRG보다 점유 대역 폭이 넓다. 단극성 NRG 부호는 극성 RG 부호보다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이 2배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번은 맞는 거고, 그죠? 단극성 NRG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RG는 리턴 투 제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펄스 폭이 작아지면 대역 폭이 넓어진다라고 되니까 이건 반으로 좁죠, 그죠? NRG 부호는 비트 펄스 지속 시간 동안 펄스 전압의 부호를 1회 이상 반전시킨다. 비트 펄스 지속 시간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1이면 1로 지속되는 시간. 그 지속 시간에 한 번 정도의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NRG가 아니라 RG 쪽이죠. 그래서 NRG는 한 번 변화가 없다. 지속 시간 동안에는 펄스 전압의 부호를 반전을 안 시킨다. 자, 단극성과 극성의 선부호 모두 직류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극성은 직류가 무조건 포함돼요. 근데 극성 폴라 방식은요, RG 부호 방식은 직류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단극성은 무조건 직류가 포함되죠. 그래서 이건 또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요. 지금 이제 얘가 TV분의 1이다 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 그죠? 여기에
직류 성분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폴라 NRG. 얘는 직류 성분이 무조건 존재하면 유니폴라 NRG. TB분의 1이니까. 얘는 직류 성분이 존재하는 건 없고,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TB분의 2가 된단 말은 RG입니다. RG가 되니까 이건 바이폴라 RG, 폴라 RG 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폴라 RG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게 있단 말은 직류 성분이 존재하는, 그리고 TB분의 2니까 RG는 아닌데 유니폴라 RG. 그다음에 직류 성분 없고, 그다음에 TB분의 1이면 이게 뭐야? AMI. 이건 바이폴라. 그래서 바이폴라 방식이다. 이건 바이폴라는 RG든 NRG든 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직류 성분은 없고 TB분의 2가 되는 이런 형태는 맨체스터라고 했죠. 그래서 대역폭이 넓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죠? 폴라보다. NRG보다 대역이 넓은 게 이런 거다. 자, 19번입니다. 반송파들이 모두 16QAM으로 변조된 OFDM 시스템에서 IDFT를 통해서 생성된 OFDM 심볼의 길이는 8마이크로세크고 전체 대역폭은 10MHz이다. 이때 통신 채널의 최대 경로 시간인 2마이크로세크고 OFDM 심볼 앞에서 이 지연만큼의 순환 전치 부호를 붙여서 전송할 때 최대 전송 속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기출 문제는 이거예요. OFDM 심볼입니다. 심볼이고 그 심볼에서 요만큼은 유효 심볼 구간입니다. 구간이고 얘는 가드 인터벌이라고 했던, 그죠? 가드 인터벌이고, 그리고 가드 인터벌 자리에 이 유효 심볼 구간의 뒤에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 붙인다 라고 해서 이걸 CP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죠? 그래서 예전까지는 OFDM 심볼이 얼마다, 그리고 유효 심볼 거기 가드 인터벌이 얼마다 라고 해서 유효 심볼 구간을 찾아서 문제를 풀게 했다면, 지금은 유효 심볼 구간, 지금은 이제 OFDM 심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거든요. 원 신호가 이건 거예요. 이런 신호에다가 기본 주파수가 여기에 그냥 얘 주기하고 똑같은 TS라고 한다면, TB, 한 비트 구간이 이거라면 기본 주파수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의 2배짜리가, 코사인을 많이 쓰는데 그림이 그냥 사인이 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3배짜리가, 4배짜리, 5배짜리 해가지고 F0, 2F0, 3F0인 신호고 쭉 해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러면 이때 대역폭은 얼만데 라고 하면 F0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에 N개를 사용하면 이게 실제로 이 OFDM 대역폭이 되는 거예요. F0, 그러니까 N개. 그러면 이 F0를 구하는 것은 이 T0고요. 이 주기를 구하는 거고, 이 주기가 요 주기가 아니라 OFDM 심볼 전체 주기가 아니라 요 심볼 구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고, 지금 이제 유효 심볼이 얼마요? 이게 8마이크로세크예요. 8마이크로세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0는 얼마요? 8마이크로분의 1. 125kHz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125kHz인 신호가, 하나의 주파수가 125kHz예요. 스펙트럼에서 보면. 그럼 그 다음 건, 또 그 다음 건 해가지고 125kHz가 쭉 나가니까 전체 대역은요, 125kHz 곱하기 N 하면 이게 10메가라고 했죠. 10메가가 된다라고 해서 125kHz가 80개가 되면 되나요? 80개가 되면 10메가다. 그래서 서브 캐리어 개수가 10메가구나. 80개구나.
서브 캐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서브 캐리어요. 한 서브 캐리어의 변조 방식이 뭔데? 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냥 기본으로 했는데 여기에 변조 방식을 그냥 FSK, PSK를 쓴 게 아니라 16함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한 심볼 구간이 되겠죠. 그죠? 한 심볼 구간을 16함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브 캐리어 하나당 보내는 비트 수는요, 4비트가 될 거니까 이게 4비트가 곱해지면 되는 정보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브 캐리어 개수는 몇 개인데, 거기 이 심볼은 1초에 몇 개 날아갈 건데 라고 하니까 심볼은요, 이게 8마이크로세컨이니까 전체는 10마이크로세컨이고요. 이게 2고 8이니까요. 그럼 한 심볼 보낼 때 10마이크로세컨 보내니까 이걸 1초 동안 몇 개 보낼 건데 라고 하니까 RS라고 할까요? 심볼 전송률은요, 이건 10마이크로세컨, TS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게 10마이크로세컨 분의 1. 그래서 얼마요? 이건 100kg. 심볼 per 세컨. 그래서 심볼 개수는 100kg가 날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심볼이 그러면 1초 동안 전송되는 총 비트 수는요. RB는 심볼 개수인 100kg에다가 그다음에 4비트. 한 심볼당 전송되는 비트 수는 4비트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서브 캐리어의 개수가 80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80.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풀면 되고요. 이 문제를 제가 어제 거기 시험 문제지를 어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왜 어제지? 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제구나. 그제 복사를 해와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거기 학원이 정리한다고 지금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복사실에 가서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본다고 밥 먹으면서 대충 TV 보고 그렇게 하면서 봤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학생 하나가 이게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건 다 잘 봤는데 이게 통신이 꽈락이 났다. 그리고 35점이다. 하나 뭐 잘못된 게 없냐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그때 이제 막 전기를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다 풀고 좀 이따가 통신 푸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딱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딱 푸는데 답이 50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혹시 잘못됐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출제하고 나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이게 답 50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보니까 제가 산수를 잘못했더라고요. 50이 아니라 거기 40에서 이게 125 해가지고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야 되는데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32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적어왔던데 제가 하고 풀이는 좀 다를 겁니다. 풀이는 다른데 그 친구 뭐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어쨌든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이번 문제는 쉽게 내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세도 이 정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우리 범위가 넓으니까 어렵게 안 나올 거다. 어렵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올 건 나오니까 이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깊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얕게라도 좀 알았으면 알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렉탱글러 싱크는 왜 안 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면 학생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안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통신에서는 렉탱글러 싱크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건 내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아무튼 답은 얼마요? 이렇게. 이거 100kg. 이거 하니까 이것까지 하면 1메가, 32메가죠, 그죠? 이거 100kg. 이렇게 돼서 내는 겁니다. 그죠? 20번. 메시 신호 MT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이제
하나 더 맞춰서 합격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순간 무너지더라고요. 순간 무너져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전화를 안 해, 아직도 안 왔고요. 확인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문제 이런 문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요,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10 마이크로세컨드다. 심볼 길이가. 거기서 GI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그 다음 문제는 거의 같게끔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것들도 해봤고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메스 신호 MT가 20 코사인 200 곱하기 10의 3성 파이 t. 그러니까 FM이 얼마요? 2파이니까 100kg인가요? 여기에서 최대 주파수 편이 델타 F가 500kg가 되도록 광대역 FM 변조. 지금 변조지수는 얼마야? FM분의 델타 F 하니까 5죠. 변조지수가 1 이상이면 광대역이라고 보통 하니까. FM 변조된 신호의 건사대역 복원 하니까 BW는 얼마요? 2FM 플러스 2 델타 F 하니까 이 델타 F 2배 1메가 200kg 하니까 1200kg 1.2메가지 그죠? 그래서 1.2메가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를 풀어봐서 알지만 통신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20문제를 다 풀기가 사실 통신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없었다는 게 생각보다 뭐 문제가 어렵진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아무튼 앞으로도 문제 유형은 이렇게 뭐 약간 넓으면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나오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게 하는 거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시고, 그리고 고득점을 하시려면 이런 문제는요, 공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 있으면 진짜 한 15분 정도 투자를 하면서도 9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좀 깊게만 좀 해놓으면. 그래서 항상 점수를 컷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점수가 아니라 나는 만점 받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은 없지만, 그리고 넓은 범위지만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런 문제 나오면 쉽다라고 하고 쑥 넘기잖아요. 그죠? 공부를 조금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공부량이 많아서 다른 과목도 하면서 다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컷도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컷이 낮다는 그런 장점이니까 국어, 영어, 국사에 공통해서 투자하는 과목을 그 시간을 조금만 줄이시면서 이쪽에 전공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합격도 진짜 수월하게 될 거예요.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노력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했고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